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장노인의 손수레 바퀴가 골목길 아스팔트를 가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낡은 철제 바퀴는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노인의 관절이 내는 신음 같았다. 오늘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혼잣말은 습관이 되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는 새벽, 자신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장노인의 손은 낡은 군용 장갑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엄지와 검지 부분은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새 장갑을 살 돈이 아깝지 않았다. 다만 그 돈이면 라면 한 개를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였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재래시장 뒤편이었다. 어제 장이 섰으니 골판지 박스가 여럿 나와 있을 것이다. 과연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서 장노인은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냈다. 이건 되고 이건 젖어서 안 되겠네. 폐지도 등급이 있었다. 깨끗한 골판지는 킬로당 100원. 적거나 더러운 건 반값도 안 된다.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처럼 폐지에도 서열이 있었다. 손수레가 반쯤 차자등이 휘어졌다. 73세 나이에 30kg짜리 손수레를 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굳는다. 오전 10시, 장노인은 폐지 수거장에 도착했다. 장 선생님, 오늘은 좀 적네요. 수거장 주인은 저울 위에 폐지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27kg, 2,700원입니다. 하루 5시간을 걸어서 2,700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540원이었다. 최저시급의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장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푸념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걸 알았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다. 1,000원. 오늘 번 돈의 3분의 1이 점심값으로 사라졌다. 고시원 6호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 장노인의 전부였다. 작은 책상 위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남긴 건 낡은 사진 한 장과 비상금 100만 원이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소. 매일 하는 의식이었다. 사진에 대고 말을 걸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는 것. 창밖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서울 강남.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장노인은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었다. 울리는 전화. 오후 2시. 낮잠에서 깨어난 장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낡은 폴더폰. 한 달 통화료 10,000원짜리 요금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보세요. 장 형님이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 네, 누구시죠? 저 석준이에요. 어렸을 때 산 동네에서 같이 살던. 장노인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석준, 60년 전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그 소년. 고무신 한 짝씩 신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단짝 친구. 석준이가 맞나?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장노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계신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술비가 300만 원인데 아버지가 계속 미루시다가 이렇게 됐어요. 형님, 혹시 말을 잇지 못했다. 60년 만에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석준도 알고 있었다. 어느 병원이냐? 장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알았다. 걱정 말거라. 전화를 끄는 장노인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 아내의 사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통장. 여보, 그 돈 써도 되겠지?
1968년 여름, 장노인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1968년 여름, 17살 소년 장석철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은 개발 붐이었다. 남산 1호 터널이 뚫리고 세운상가가 올라가고 도심 곳곳에 빌딩이 솟아올랐다. 가난한 소년들에게 건설 현장은 유일한 일자리였다. 석철아, 시멘트 포대 좀 날라라. 인부들의 호통이 쏟아졌다. 17살 소년이 들기엔 너무 무거운 40kg짜리 시멘트 포대. 하지만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3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길 수십 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7월의 폭염 속에서 소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야, 석철이, 정신 차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을 헛디딘 순간 세상이 회전했다.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몸.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다. 콰당,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으아악. 비명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다. 50만 원의 기적.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아버지, 석철아,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농사꾼의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척추를 다쳤단다. 수술해야 한대. 수술, 비는요? 50만 원. 1968년 50만 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00원 하던 시절 250가마니 값이었다. 농사꾼 가정에겐 천문학적인 돈이었다. 아버지, 저 그냥 죽을래요. 수술 안 해도 돼요. 17살 소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아니, 무슨 소리야. 들어온 사람은 석준의 아버지였다.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게 주인. 어린아이가 무슨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담아 수술해야지. 하지만 박 사장님, 저희가 돈이, 내가 낼게. 석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0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입니다. 어떻게? 집을 담보로 잡으면 돼. 그까짓 돈 때문에 아이 하나 못 살리겠나. 장석철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사장님, 은혜는 죽어도 못 잊겠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우리 석준이랑 석철이가 형제처럼 지내잖나. 형제면 당연한 거지. 석준 아버지는 그날 바로 은행으로 가서 집을 담보로 5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석철의 수술비를 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3개월간의 입원 끝에 소년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샵샵샵 눈물의 약속. 퇴원하는 날, 장석철은 병실 앞 복도에서 석준 아버지를 기다렸다. 석준 아버지가 병실에서 나오자 소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에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 아니다. 아저씨, 제가 꼭 갚을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17살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눈물과 약속뿐이었다. 석준 아버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석철아,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아저씨, 대신 약속 하나만 해라. 사람답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게 내가 받을 보답이다. 예,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석철아, 약속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키면 된다. 알았지? 예, 아저씨.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날의 약속. 60년이 흐른 지금까지 장노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약속. 헤어진 친구. 그 후 두 가정의 운명은 엇갈렸다. 장석철의 가족은 1970년대 초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했다.
아버지가 부산 감천동에서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이다. 석준의 가정은 서울에 남았지만 담보로 잡은 집을 결국 잃고 말았다. 5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서울 변두리로 밀려났다. 두 소녀는 연락이 끊겼다. 당시엔 핸드폰도 이메일도 없었다. 주소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장석철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25세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다. 평범한 노동자의 삶이었다. 석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가끔 꿈에서 어린 시절 친구 얼굴이 보였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세월은 흘러 2000년대. 장석철은 60대가 되어 있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직했다.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고시원 6호실과 폐지를 줍는 삶이었다. 그리고 60년 전 석준 아버지와 했던 약속. 아직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이 가슴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결국 아무것도 갚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 죄책감은 6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석준의 전화. 6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이제 갚을 수 있는 건가? 서랍 속의 인생. 장노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 3개. 그게 전부였다. 첫 번째 통장. 폐지를 모아 8개월간 모은 돈 120만 원. 하루 평균 5,000원씩 모았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겨울에도 내복 2벌로 버티며 모은 돈. 두 번째 통장. 딸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80만 원. 3년 전 일이었다. 딸은 고시원에 사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결혼식엔 초대했다. 하객 20명에게서 받은 축의금. 딸에게 주려 했지만 딸이 거절했다. 아버지가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통장.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 쥐어준 비상금 100만 원. 여보, 아프거나 힘들 때 쓰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과 함께 받은 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이 돈을 쓰는 순간 아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12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정확히 석준 아버지의 수술비였다. 이건 우연일까, 운명일까? 장노인의 손이 떨렸다. 아내와의 대화. 여보, 장노인은 사진을 들어 올렸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99개의 주름 사이로 피어나는 따뜻한 미소. 이 돈 써도 되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장노인은 아내의 대답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생전에 자주 말했다. 여보, 우리 가난해도 사람은 되게 살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은혜는 꼭 갚아야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내도 알고 있었다. 60년 전 석준 아버지의 이야기를. 남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빚을. 여보, 우리 좀 더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그 은혜 갚고 살아요. 생전에 아내가 했던 말.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장노인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결심은 섰다. 은행 가는 길. 다음날 새벽 5시. 장노인은 폐지를 줍지 않았다. 대신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10년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좀이 먹고 색이 바랬지만 그래도 장노인이 가진 가장 격식 있는 옷이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연다. 내 시간을 기다렸다.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아서 장노인은 통장 3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60년, 참 긴 시간이었네. 아침 해가 떠올랐다. 서울의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장노인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다. 장노인은 창구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300만 원은 장노인에게 전 재산이자 생존의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머뭇거림은 없었다.
송금하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얼마를 보내실 건가요? 300만 원입니다. 창구 직원은 눈을 크게 떴다.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30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게 의외였다. 통장 3개에서 각각 출금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절차는 복잡했다. 3개의 통장을 각각 해지하고 돈을 합쳐서 송금해야 했다. 받는 분 성함과 관계는요? 박석준. 관계는? 장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관계. 60년 전 친구. 생명의 은인의 아들. 한 번도 갚지 못한 빚의 대상.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이요? 예. 창구 직원은 의아한 표情을 지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었다. 고객님, 혹시 전화로 송금 요청을 받으신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아닙니다. 제가 보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제 돈입니다. 제가 쓰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장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창구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객의 권리였다. 보내시는 분 성함은 기재하실 건가요? 아니요.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익명 송금이요? 그럼 받는 분이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금 버튼이 눌러졌다. 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300만 원이 장노인의 통장에서 사라졌다. 잔액 0원. 송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하지만 장노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아저씨, 약속 지켰습니다. 중얼거림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년 만에 갚은 빚. 300만 원으로는 50만 원의 가치를 다 갚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장노인은 마음이 편했다.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 비어있는 통장. 고시원으로 돌아온 장노인은 서랍을 열었다. 통장 3개는 모두 해지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없었다. 컵라면도 떨어졌다. 쌀도 없었다. 냉장고엔 김치 한 조각만 남아 있었다. 괜찮아. 폐지 주우면 되지. 장노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루 5,000원씩 벌면 살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8개월간 모은 돈, 딸의 결혼식 축의금, 아내가 남긴 마지막 돈, 모두 사라졌다. 여보,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아내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딸의 방문. 3일 후 고시원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버지, 딸이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통장이 왜 이래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딸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장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어플이었다. 잔액 0원. 아버지, 그 돈 어디 갔어요?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쓸 데가 있었다. 어디요? 누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사기 아니다. 그럼 뭐예요? 300만 원을 그냥 날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60년 전의 약속, 생명의 은인, 갚아야 할 빚. 딸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한다. 요즘 세상에 300만 원을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 것이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돈을 함부로. 됐다.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하라고요? 아버지가 굶으면 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의 진심은 따로 있었다. 자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장노인은 알고 있었다. 딸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남편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기도 빠듯하다는 것을.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알아서요? 뭘 알아서요? 딸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이 70 넘어서 폐지 주어서 언제까지 살 건데요. 그래도 살아왔잖니. 아버지, 딸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러면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인생도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장노인은 알아들었다. 내 인생에 내가 짐이 된다. 그런 뜻이었다. 알았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이제 가봐라. 아버지, 가봐. 애들 저녁 차려줘야지.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을 닫고 나갔다. 고시원엔 다시 침묵만 남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고시원 주인 아줌마가 다른 입주자들에게 말했다. 6호실 노인네 돈을 다 날렸대. 네, 어떡해요? 딸이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300만 원을 누구한테 보냈나 봐. 헐,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야? 그런가 봐. 나이 들면 그런다니까. 요즘 노인네들 사기당하는 거 엄청 많잖아. 동네 슈퍼 주인도 한마디 거들었다. 장, 영감 요즘 라면도 안 사가던데. 돈이 없나 봐. 그러게, 불쌍하긴 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맨날 폐지만 주우면 뭐해. 결국 사기나 당하고 손가락질이 쏟아졌다. 장노인이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양반 노망 났대. 300만 원을 날렸다던데. 에휴,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한테 짐만 되겠네. 장노인은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정말로 듣지 못했다.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60년 전 약속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샵샵샵 변명하지 않는 노인. 며칠 후 고시원 주인 아줌마가 장노인을 불렀다. 장 선생님, 월세가 밀렸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이번 주라뇨? 벌써 열흘이나 밀렸어요. 장 선생님, 요즘 돈이 없으시죠? 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쓰신 거예요? 딸분한테 드렸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장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 것이다. 60년 전 친구 아버지 수술비를 보냈다. 누가 믿겠는가? 폐지 줍는 노인이 3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걸.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장 선생님,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주인 아줌마는 혀를 찼다. 장노인은 고개만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견뎠다. 외로운 새벽, 그날 밤, 장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가 고팠다. 이틀째 굶고 있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은 밀린 월세를 내는데 다 썼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 도시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은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다. 석준 아버지, 수술은 잘 되셨을까? 중얼거림과 함께 장노인은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60년 전 그날이 보였다. 병실 복도, 무릎 꿇고 있는 17살 소년, 그리고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은 석준 아버지. 약속은 천천히 지키면 된다. 그 말이 들려왔다. 아저씨, 이제 지켰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석준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8시간짜리 대수술. 담낭암 3기. 생존율 30%.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보호자분,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어요. 의사의 말에 석준은 무릎이 꺾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
검소하게 성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노년엔 병마가 찾아왔다. 담낭암 진단, 수술비 300만 원. 석준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다들 사정이 어려웠다. 각자 집 대출에 아이들 학원비에 월급은 항상 빠듯했다. 300만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의 병은 악화됐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마련할게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절망적인 순간, 그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박석준 씨, 익명으로 3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네? 누가요? 송금인 정보가 없습니다. 익명 송금이에요. 기적이었다. 누가 보낸 걸까? 수술 후 일주일, 석준 아버지는 회복 중이었다. 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다. 살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석준은 아버지 손을 잡았다. 그런데 아버지, 누가 그 돈을 보냈을까요? 300만 원을 익명으로. 나도 모르겠구나. 혹시 아버지 아는 분 중에? 석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누구한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석준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60년 전 17살 소년.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아이. 설마 석철이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60년이나 지났고 석철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만약 석철이라면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병실 앞의 편지. 다음 날 아침, 석준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했다. 석준아, 종이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왜요? 편지 쓰고 싶구나. 석준은 편지지와 펜을 가져왔다. 석준 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익명의 은인께, 저는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디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이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하늘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다시 가족들 곁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 수 없으니 직접 감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당신께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선행이 반드시 복으로 돌아가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석준 아버지 올림. 편지를 다 쓴 석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우세요?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석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병실 문 밖 게시판에 붙였다. 혹시 익명의 은인이 병원을 지나가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샵샵샵 병원 로비에 놓인 그날 오후, 장노인은 서울대병원에 왔다. 수술은 잘 됐을까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보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석준 아버지가 무사한지.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박석준 씨 아버지, 입원하신 분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모르겠네요. 보호자 관계는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노인은 병원 로비를 배회했다. 넓은 로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그 속에서 장노인은 투명인간처럼 서 있었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때 복도 게시판에 붙은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익명의 은인께. 장노인은 다가가서 편지를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가가 뜨거워졌다. 살아계시는구나. 수술이 잘 됐구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편지 끝에 적힌 이름, 박석준 아버지. 60년 전 그 사람, 17살 소년을 살린 그 사람. 아저씨,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장노인은 편지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하지만 병실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내가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하실 거야. 익명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어. 감사받으려고 보낸 게 아니니까. 장노인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편지를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병실에 계실 석준 아버지를 향해. 아저씨, 60년 만에 약속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지켰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다. 장노인은 돌아섰다.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불었다. 장노인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슴은 가득 차 있었다. 60년 만에 지킨 약속. 그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아졌다. 여보, 나 잘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노인은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2025년 4월 장노인은 여전히 폐지를 주었다. 300만 원을 쓴 후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하루 5,000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 고시원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적자였다. 부족한 돈은 딸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으로 메웠다. 딸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씩 송금했다. 말은 안 해도 딸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장노인은 그 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았다. 오늘도 무사히. 일과는 변함없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오후엔 고시원으로 돌아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엔 아내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밤엔 잠이 들었다.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평화로웠다. 석준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확인한 후 장노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아무 빚도 없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세상을 떠난 은인. 하지만 장노인이 모르는 사이 석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수술 후 6개월, 석준 아버지는 회복하는 듯 보였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암은 재발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번엔 간으로 전이되어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수술은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준 아버지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래, 알겠네. 인생 80,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한 달, 석준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다. 석준아, 변호사 좀 불러다오.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을 써야지. 아버지, 아직 괜찮으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니다. 지금 써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석준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유언장, 변호사가 병실에 왔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그렇네.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준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평생 모은 재산, 작은 철물점을 팔고 보험금을 받고 집을 팔아서 모은 돈, 총 8억 원. 내 재산 전부를 익명의 은인에게 주고 싶네. 네, 익명의 은인이요. 변호사는 놀랐다. 예, 작년에 제 수술비를 보내준 분이 계시네.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은행 송금 기록을 추적하면 되지 않나?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고요?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네. 내 재산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분은 아마 가난하실 거야. 내게 300만 원을 보낸 분이라면 분명 어렵게 사시는 분일 거야. 석준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내 생명을 살린 분께 내 재산을 드리고 싶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유언장, 본인 바고온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점, 본인의 전 재산 8억 원 8억 원은 2024년 10월 본인의 수술비 300만 원을 익명으로 송금해 주신 분에게 전액 상속합니다. 2점, 해당 인물의 신원은 은행 송금 기록을 통해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3점,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고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린 그분은 아마 어렵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 재산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점, 60년 전 나는 한 소년을 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집을 담보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소년이 무릎 꿇고 언젠가 꼭 갚겠다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0년이 지나 그 소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엔 제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5점, 익명의 은인께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가족과 6개월을 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재산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바고 유언장을 쓴 석준 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일주일 후 석준 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편안한 죽음이었다. 추적,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은행에 송금 기록 추적을 요청했다. 2024년 10월 박석준 씨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송금인은 익명 처리되어 있지만 거래 은행과 시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보로 송금인을 찾을 수 있나요? 법원 명령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유언장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은행의 송금인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2개월 후 송금인이 밝혀졌다. 장석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 거주. 이 사람이군요. 변호사는 주소를 확인했다. 봉천동, 서울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 중 하나. 고시원이라면 아마 폐지를 주우며 사는 노인일 것이다. 과연 석준 씨 아버님 말씀이 맞았군요. 이분은 아마 정말 어렵게 사셨을 거예요. 변호사는 장노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찾아온 변호사. 어느 봄날 오후 장노인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장석철 선생님 계십니까? 고시원 문 앞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네, 제가 장석철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세움의 변호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넸다. 장노인은 당황했다. 변호사,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작년 10월 박석준 씨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신 적 있으십니까? 장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어떻게? 역시 선생님이셨군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박석준 씨의 아버님께서 작년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장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암이 재발하셔서 수술 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수가. 장노인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아버님께서는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 6개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유언장에 적으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꺼내 장노인에게 건넸다. 장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60년 전 나는 한 소년을 살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장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 그 소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번엔 제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아저씨,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 재산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노인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장로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박석준 씨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으실 분입니다. 유산요, 네. 8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장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8억 원. 자신이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생님의 재산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60년 전 그분이 절 살렸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았을 뿐이에요. 선생님, 변호사는 장로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박석준 씨 아버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요. 두 분 모두 서로에게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장로인은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이 돈을 거절하시면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리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선생님께 이 돈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장로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돈은 제가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게 아저씨가 원하신 일일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약속의 밥상. 3개월 후 장로인이 살던 봉천동 골목의 작은 건물이 들어섰다. 1층짜리 단층 건물. 간판이 걸렸다. 약속의 밥상 무료급 식소였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곳에서는 무료로 식사가 제공되었다. 홀로 사는 노인들, 노숙인들,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세요. 장로인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장로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급식소는 곧 동네 명물이 되었다. 하루 평균 100명이 찾아왔다. 운영비는 8억 원 중 3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나머지 5억으로 기금을 만들어 이자로 운영했다. 이 정도면 10년은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장로인은 만족스러웠다. 석준의 방문. 어느 날 급식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혹시 장석철 선생님이신가요? 장로인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저 석준입니다. 장로인의 손이 떨렸다. 석준이가 맞나? 네, 형님. 60년 만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친구, 이제는 모두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다. 석준아 형님, 두 사람은 껴안았다. 60년 만의 재회였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돈을 이렇게 쓰셔서. 아니다. 이게 맞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야. 하지만 석준아, 너희 아버지는 60년 전 나를 살렸어. 이번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야. 장로인은 급식소를 둘러보았다. 이게 너희 아버지가 만든 거야. 나는 그냥 손발일 뿐이야. 석준은 눈물을 흘렸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아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셔서. 두 노인은 다시 껴안았다. 60년의 시간, 두 세대의 약속, 그리고 생명의 순환.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완성되었다. 급식소 간판 뒤편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약속의 밥상. 1968년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2024년 그 소년은 은인을 살렸습니다. 2025년 두 사람의 약속이 세상을 살립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선행은 돌고 돕니다. 이곳은 박석준 아버지와 장석철 두 생명이 함께 만든 선물입니다. 장로인은 매일 아침 그 문구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장로인은 오늘도 밥을 퍼주었다.
마지막 폐지 어느 날 새벽, 장노인은 오랜만에 손수레를 끌었다. 급식소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가끔 시간이 났다. 그래도 폐지는 주어야지. 손에 익은 일인데 골목길을 걸으며 폐지를 주었다. 예전처럼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주운 폐지는 수거장에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집 앞에 쌓아두었다가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안 팔아도 되니까. 하니 장 선생님,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눔. 그것이 장노인이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다. 60년 전 석준 아버지에게서 배웠고 지금 실천하고 있었다. 편지. 어느 날 밤, 장노인은 편지를 썼다. 석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에게. 아저씨께. 아저씨, 저 장석철입니다. 60년 만에 약속 지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저씨를 살렸습니다. 비록 6개월뿐이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기를 바랍니다. 아저씨가 남기신 유산 잘 쓰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옵니다. 아저씨와 제가 함께 만든 밥상입니다. 사람들은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마운 건 저예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곧 아저씨를 뵈러 갈 겁니다. 그때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약속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제가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장석철 올림. 편지를 다 쓴 장노인은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석준이 이 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새벽의 손수레 소리. 날 새벽, 장노인은 여전히 일어났다. 새벽 5시.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다. 대신 급식소로 향했다. 오늘도 1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장노인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다. 골목길 어딘가에서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가는 소리. 장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저랬었지. 과거는 멀어졌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가난했던 시절,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시절,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다. 마지막 장면. 2026년 가을, 장노인은 75이 되었다. 약속의 밥상은 2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 소문이 났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 장석철 선생님,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요? 60년 전에 한 약속이요. 사람답게 살겠다는 약속.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약속이네요.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도 늘어났다. 약속의 밥상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장노인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세요. 그 미소는 60년 전 석준 아버지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어느 겨울날, 장노인은 급식소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보고 계시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려왔다. 마치 대답하듯 장노인은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석준 아버지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장노인은 다시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목길엔 손수레 소리가 울렸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늘도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 소리는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으로, 누군가의 약속으로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